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 일반 1단원 창업의 이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성계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형태의 변경, 개인 사업자가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쪽으로 넘어가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밑에 잠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될 수 있는 대상과 또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이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은 대부분이 비영리 대상이 되어지고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요,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죠? 은행이죠.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 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죠. 어느 정도, 민영화 된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민영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왼쪽에 보면 코스피의 개념, 또 코스닥의 개념, 코넥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시장으로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장하는 주식 시장이 되어지겠죠, 그죠? 주식 시장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또는 이제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지는 주식 시장이 되어지는데요.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떠 만든 것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코스닥보다 더 규모가 작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또 자본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전용 주식시장이 바로 코넥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상장하는 주식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이 되어지고요. 코넥스는 이제 코스닥에도 상장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그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대기업이라 이야기하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중견기업은 5천억 이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조 미만까지죠. 그죠? 10조 미만까지가 중견기업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5천억 미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은 총액 5천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 부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아랫부분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규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균 매출액이라는 것은 3년 평균 매출액이라고 저번에 쌤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1,500억 이하, 그 다음에 1,000억 이하,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개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예를 들면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돼요? 가구 제조업에 우리 주로 목재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원료 제품은 1,000억, 그 다음에 완제품은 우리가 1,500억이구나. 조금 생뚱맞지만 쌤이 이렇게 전번에 한번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줬는 기억이 나나요? 예를 들면 또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이게 1,000억이죠. 그죠? 그럼 고무로 뭘 만드느냐? 가방이나 신발을 만든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외우면 참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이런 것들로 뭘 만드느냐? 전기 장비를 만들게 되죠. 그죠? 전기 장비를 제조하는데 이 원료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진다. 그죠? 이렇게 연관을 해서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연계해서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1,000억 이하일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건 농업, 임업, 업, 그죠? 우리 생활에. 그 다음 광업,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주위에서 집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건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죠. 도매, 소매업, 이렇게 같이 외우면은 쉽게 이 부분을 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요 정도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가면은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기업 다음에 이제 소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기업은 연간 1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인 기업. 업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최하 10억에서 120억 원 미만의 기업을 우리는 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의 목적이 나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어지겠죠. 그죠? 페이지 15쪽에 창업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국가적 차원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차원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은 이제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재화, 그죠? 또 용역의 창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한다면은 새로운 재화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또 생산되어지겠죠. 대외적으로 뭐가 되어집니까? 경쟁력을 갖춰서 국가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죠? 개인이 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실업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목적이 되어지겠죠. 세 번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제공되어진다. 기존의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존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또 설립되어지면요, 여기서 신기술이 또 개발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을 줄인다 그랬죠.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면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안한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가 늘어나겠죠. 절도, 강도, 그 다음에 궁핍, 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것은 모두 국가에서 맡아야 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이 증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후 목적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그죠? 정말로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 언제 잘릴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항상 있죠. 그런데 창업을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상사라든지 주위의 경쟁자에 의해서 성장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 상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또는 나는 능력이 있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서, 기업 환경에 따라서 또 성장에 또 제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한계성을 극복한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 분야, 그 다음에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추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업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적 차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창업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창업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신규 기업을 창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창업하는 방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규 기업 창업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프랜차이즈 창업 방법은 가맹점을 가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체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를 인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쌤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장점에? 그렇죠. 신규 기업이 되어지겠죠. 그래야지 최신의 유행을 따라가지. 프랜차이즈나 기존 사업은 어떤 자율성이 없죠. 프랜차이즈는 기존 사업체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유행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최신 기술과 장비의 원재료를 보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규 기업을 창업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이 되어지겠죠. 또 신규 기업은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또 구인에서부터 또 조직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업자의 자율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선택이 또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신규 기업 창업의 장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익 달성이 예측이 불확실하죠. 과거에 정립되어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계획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합리성을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유통 경로가 또 시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확보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규 기업의 어려운 점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이 일일이 다 모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죠. 본점이 있는 것이죠. 그죠? 본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 본점에서 제일 처음에 뭘 다 해줍니까? 창업 초기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본점에서. 그 다음에 일정 지역의 독점 판매권도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참 매력이죠. 그죠? 이와 같은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는 완전히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또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이 이 지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독점력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의 구입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본점에서 모든 원재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원재료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구입이 대단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뭐냐면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죠.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바꾼다든지 또는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업과 이익을 또 공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가입 관련 비용이 소요되어지죠. 심지어는 수천만 원에서 1억 5천, 2억까지 그렇게 가맹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기업에서 부당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는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체 인수할 때는 성장 기업일 경우는 그대로 성장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기존 사업체를 인수했을 때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기존 사업이 나쁜 점이 있다면 동시에 인수해야 된다. 좋은 점을 인수하면 장점이 되지만 나쁜 점을 인수할 때는 단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품에 대한 이제 노후화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잠재적인 매력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그대로 떠안게 되냐면은 창업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창업의 핵심 요소가 되어지는데요. 페이지 19쪽이 되어지죠. 그래서 창업의 핵심 요소는 3요소가 있고 거기 하나가 플러스 되어져서 4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죠. 창업 자본. 그 다음에 돈과 사람만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업의 3요소가 되어지고요. 여기에 무엇이 추가되어지냐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돈, 자본과 또는 아이템을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팔아야 할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는 창업의 4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바로 창업에 대한 속성 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창업으로 이어지는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아이템이 선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단계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중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하고요. 또 개괄적으로 분석을 하는 작업을 두 번째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나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또 미래의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수익은 창출할 수 있는지 하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두세 가지의 후보 아이템을 선발하게 되고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세 가지의 후보가 결정이 되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었냐면은 희망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세 가지 결정됐다 해가지고 뭐 경험도 없이 뭐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 자본으로 가장 적정한 그런 사업이 되는지를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선정되어지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영 수업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경영 수업은 바로 뭐냐면 이제 회계라든지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또는 뭐 그 생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 수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아이템 정보 탐색, 그 다음에 탐색하고 난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내가 또 해볼 만한 아이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몇 개가 이제 수집이 되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수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개의 군이 살펴졌다면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또 경험해서 가장 타당한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경영 수업을 맡아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템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소비 준비 단계, 성장기에는 소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성숙기에는 이제 마치 유행처럼 이제 소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소비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쇠퇴기에는 소비가 위축되어지죠. 경쟁업체는 도입기에는 아주 미약하게 되어지고요. 성장기에는 아주 많이 정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익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극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쟁자가 정대에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렇게 경쟁자가 가장 많을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쇠퇴기 때는 경쟁자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또 업종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경쟁업자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업 시기는 도입기에는 이제 준비 단계가 되어지고요. 성장기에 이제 잘 되니까 이때부터 창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숙기 때는 경쟁자가 아까 너무 많다 그랬죠. 이렇게 극대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쟁자와 차별화되어진 좀 다른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쇠퇴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업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되냐면 도입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장기에는 막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로 막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평행세에는 성장기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수평으로 평행선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고점에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경쟁자가 많아짐으로써 점차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게 되어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진행기간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환경은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아래쪽에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창업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요. 무역의 환경이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가 좁아지게 되어지겠죠.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교통이 발달되면서 그죠. 그래서 해외 인터넷 창업이 증가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창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직구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상품 거래의 창업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국내에서만 창업을 했죠. 그래서 무역 환경의 변화, 인터넷의 발전과 그 다음에 교통 발전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경영 환경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만 기업을 하는 시대가
지났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한정된 창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형 창업이 활성화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공동 창업, 그죠? 그 다음 창업 분야의 확대, 세계적인 홍보. 이제는 뭐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그죠? 홍보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해외 뭐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한국 상품이 광고가 되어진다든지 홍보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청년 기업이 증가하게 되었죠. 왜 청년 기업이 증가하냐면은 이제 노동 환경이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용보다 실업을 걱정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이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직장에 어떤 뭐 자기의 인생을 걸기보다는 새로운 도전, 창업을 향해서 이제 많이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져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청소년 창업 교육이 확산되어졌다. 이런 것들은 노동 환경이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특정 기업에 취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또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사회적 환경은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것은 점차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시니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의 변화에서는 다문화의 이제 시대가 왔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창업이 증가되어지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도 증가되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창업도 증가되어졌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여성 기업가가 증가되어졌다. 외식 산업의 성장. 왜? 여성 역할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식 산업이 많이 성장되어졌다. 그 다음에 유아 관련 창업이 증가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면은 위험 감수성,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는 것이 바로 위험 감수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취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미래. 그죠?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진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이란 무엇이냐? 그죠? 바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인 행동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는 것,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 그죠? 기업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제 기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 되어지겠다. 자, 그래서 자율성은 바로 독립성,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외우면 좋겠고요. 또 혁신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같이 연계해서 외워주면 좋겠다. 또 기업가는 사회적인 책임성, 인성이 나쁘거나 사회적 책임성이 나쁜 사람이 기업가가 되어진다면 국가가 참,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노력이나 또는 헌신에 의해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국가나 또는
국민들의 도움에 의해서 또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전략의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경영 전략은요. 먼저 1단계 환경 분석 단계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기업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외부 환경과 그다음에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는 어떤 뭐 기회가 있느냐, 또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파악이 되어지면요, 과연 내가 나와 경쟁사업 같은 것이 있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스와트 분석이죠. 이 부분이 기회, 위협, 장점, 단점이요. 이 스와트 분석과 이제 산업 분석을 비교 분석했을 때 나아갈 방향이 이제 잘못 잡혀져 있다면, 전략이 잘못 수립되어 있다면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전략의 방향도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요 단계가 끝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은 완전한 목표의 수립이 되어지고요.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분석에서는 이제 기업 분석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와트 분석,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을 분석해서 측정한지를 비교 분석하고요. 이렇게 비교된 것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경영 목표 재설정, 중장기 전략 방향 재조정, 여기까지가 바로 환경 분석의 요소다라는 것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넘어가는 것은 전략 수립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 수립 단계는 기업 수준, 그 다음에 기능 수준, 사업부 수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 수준은 최고 경영자 측에서 이제 수립하는 전략이 되어지고요. 사업부 전략은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서별 수준 전략이 되어지고요. 또 기능 수준 전략은 바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단계 전략 수립이 되어지면은 단계별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실행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한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생산부서에서 뭐 어떤 제품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판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드백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 실천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는 환경 분석이 되어지고요. 2단계는 이제 전략 수립 단계, 기업, 그 다음에 사업부, 기능, 그 다음 3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또 반성, 피드백을 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업 수준의 전략과 그 다음에 사업부 단위의 전략과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 수준의 전략, 이렇게 전략 수립 단계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업 전략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수준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제한된 기업 역량이나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장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최고 경영자층에서 수립하는 전략이 바로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 단위는 이제 자사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찾아내는 전략인데 어떻게? 사업부별로, 그죠? 사업부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우리 회사가 경쟁자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브랜드별 수준의 전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브랜드 수준의 전략이 많은 것이 되지고요. 제품별로 또는 브랜드별로 경쟁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 바로 제품 브랜드 수준의 전략, 또 기능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쪽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전략 기법에 스와트 분석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역량인 강점과 또는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서는 기회, 그죠? 그 다음에 위협, 의 요인을 분석해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전략적 환경 분석 기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트렝스, 강점이죠. 위크니스. 이 두 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부의 역량이죠. 그죠? 내부 환경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opportunity, 그죠? 기회. 그 다음에 threat, 위협이 되어지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외부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점을 분석하는데요. 나는 뭐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이 많다. 그죠? 관심이 많으면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의 강점이 되어지고요.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죠? 나는 의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인 나의 강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은근슬쩍이 어떤 내용을 넣냐면은 이제 뭐 쇼핑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럼 이제 물건이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의 강점이라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환경이 기회에 해당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위협에 해당되어집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내가 의류 디자인 쇼핑몰을 하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뭐가 되어지나요? 잘 팔리게 되어지는 기회 요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환경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강점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기회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스트렝스, 그죠? 그 다음에 위크니스, 나의 약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건 스트렝스만 예를 드는데요. 나는 뭐 자본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 없다.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약점이 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외부 환경을 opportunity에서 O가 나오는 거죠. 그죠?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이 우호적인 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나의 사업에 기회가 왔을 때가 opportunity가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나에게 좋지 못한 여건이 조성되어질 때, 예를 들면은 관세가 높아진다든지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소비자의 관심들이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협의 요소가 되어지죠. 그러면 각
각자의 요소를 갖다가 서로 결합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내부 환경이 되어지고요. 강점과 약점. 위에 보면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이면서 강점일 때는 OS 전략. 자, 외부부터 먼저 나오죠. 기회와 강점. 이때는 나의 강점을 살려서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쌤 같은 경우는 자본도 좋다. 자본이 많다. 그죠? 기술력도 뛰어나다. 뛰어나다. 그렇죠? 그런데, 주위에 나와 비슷한 자본을 가진 사람도 많다. 맞죠? 또 나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그죠? 이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나의 강점이 되어지고, 그죠? 주위의 환경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었잖아요. 이 주위의 환경이기 때문에 얘는 나의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협이 되니까 뭐가 되면 T가 되어지죠. 트리체. 그리고 나는 나의 강점이니까 스트렝스가 되어지죠. S가 되어지죠. 그러면 무슨 전략을 수립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T와 S가 결합되어진 TS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강점을 최대로 살리며 위협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적 전략 기법은요, 마이클 포터는 산업 분석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경쟁 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경쟁 전략 기법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 가격에서 일단은 앞서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앞서려면 뭐가 되어집니까? 원가를 갖다가 최소화하겠죠. 그죠?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신기술을 개발을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렴한 구매처를 갖다가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타 회사, 경쟁 회사와 가격에서 우위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죠? 차별화 전략에서는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과 구분되어지는, 또 독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죠? 그런 것들을 창조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싸다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남과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경쟁업체와 구분함으로써 우리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전략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중화 전략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그죠? 일부 제품의 종류를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과 또 차별화 전략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전략하는 전략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본원적 전략에서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다른 경쟁업체 제품과 차별화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4쪽에 보면은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황별 이제 경영 전략 기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 중에 첫 번째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서로 이제 힘을 합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다른 기업에 대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제휴의 유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품, 서비스를 서로 제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 서로 협조하는 것을 제품 서비스 제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A와 B 기업이 신제품을 공동으로 시장에 내놓는 경우,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의 생산 라인이나 원료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촉진 제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기업,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촉진해 주는 것인데요. 햄버거사에서 어린이용 식사의 유명 캘릭터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유명한 캘릭터를 갖다 사게 구입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A 햄버거를 사는 사람에게 유명 캘릭터 제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뭐합니까? 캘릭터 회사의 제품의 판매 촉진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면은 캘릭터 뭐 제품을 받아본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통제휴가 되죠. 유통은 이제 판매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A 쇼핑몰 회사가 B 배송 기업과 이제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배송 기업체를 앞으로 무조건 활용하겠다. 그러면 얼마의 배송비를 깎아주겠느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B는 타 기업보다 더 이제 뭘 합니까? 가격을 깎아주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배송업체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게 되는, 제휴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유통 제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A 쇼핑몰 회사는 저렴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격 제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가격 제휴는 두 업체 간의 상호 간에 가격을 갖다가 이제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A 호텔을 사용하면은 B 렌터카의 가격을 사게 해주겠다. 또는 B 렌터카를 일정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A 호텔을 할인해 주겠다. 서로 가격에 대한 유리한 점을 서로 제공해 줌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제휴가 가격 제휴가 되었습니다. 서로 가격을 사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의 두 번째로 아웃소싱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소싱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핵심 분야는 모두 자사에서 만들어냅니다. 모든 장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다른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아웃소싱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형은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 분사형 아웃소싱, 네트워크형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요 이제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 확보 단계. 사람 뽑는 단계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뽑고 난 다음에는 유지해야 되죠. 기업체에서, 기업의 최선을 다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적 자원
유지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인적 자원 확보 단계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몇 명을 뽑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그죠? 이런 제일 처음에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사부에서 뭐 3명이 필요하고, 또는 회계부서에서 2명이 필요하고, 생산부서에서 뭐 1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뽑아달라. 시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몇 명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그죠? 업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직무 분석이 되어집니다. 회계부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생산부서에서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직무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직무를 분석해서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사원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느냐? 회사 사람들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업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에 보다 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열정 또는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제 벌을 줌으로써 회사에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또 많이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사 고과와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한다든지,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보너스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급을 더 많이 준다든지, 또는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종업원들이 회사에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유지 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보면요,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직무 분석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역량을 가진 사원이, 어떤 역량을 가진 사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가.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직무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부서별 필요한 직무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직무 기술서가 있고요,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요. 직무 기술서는요, 바로 직무에 대한, 직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또 어떠한 일이고, 수행해야 할 업무가 어떤 일이고, 그 업무를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 업무에 관계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진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놨다 해서 직무 기술서가 되어집니다. 또 구분되어지는 것이 직무 명시서가 있죠. 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과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람이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계가 되어지고, 그죠? 뭐 전부 다 모으는 거죠. 말 그대로 인력 선발 계획을 외부에 알려서 입사 희망 지원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 막 지원 많이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 지원한 여러 사람 중에 채용을 희망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한, 즉 기업의 목표와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회사와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선발했어요.
뽑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법정복리후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 자체에서 사원들의 사기 악령을 위해서 행해지는 복리후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복리후생은요. 첫 번째 의료보험. 그죠? 의료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실업이라든지 제 고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들의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이하를 갖다가 우리는 법정복리후생. 법으로 정한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통근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법으로 밥 줘라 또는 버스 운영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이제 사기를 악량시키거나 또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복리후생이 되어지겠습니다. 잘 구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상과 학생이라면은 법정 복리후생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놓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우리는 마케팅 관리에서 그죠? 마케팅 관리에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마케팅 믹스. 자, 마케팅 믹스는 뭐냐 하면요.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이제 제품. 그죠? 그 다음에 또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잘 어떻게 합니까? 조합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뭐 뒤에도 나올지 또 수업 도중에 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죠? 목표가 있다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고객에 대해서 내가 판매할 대상을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죠, 그죠? 세분화를 하는데 그래서 세분화를 해서 내가 판매할 대상을 이렇게 정했죠. 이 사람은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내가 판매할 대상이 이렇게 정해지면 내가 판매할 대상에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제품의 품질에 그 다음에 가격에 그 다음에 유통 방법에 또는 촉진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조합되어져서 어떻게 조합되어져야 되나요? 이 타깃 마케팅 목표 시장에 가장 잘 적합하도록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믹스의 요소는 첫 번째 제품, 그죠? 그다음에 가격. 내가 만약에 판매할 대상자가 소득이 높다면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도 높아야 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촉진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마케팅 관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인데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마케팅 환경 분석 및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난 다음 또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환경 분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와트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스와트 분석,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의 장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트레이트, 위협을 잘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되어졌으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뭐가 되어집니까? 목표 수립되어진다고 앞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략 수립이 바로 시장 세분화죠. 시장을 특정 기준에 의해서, 그죠? 특정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지리적 세분화, 그 다음에 통계적 세분화, 또는 심리적 세분화, 또 행위적 세분화, 그죠? 이러한 행위, 심리, 인구 통계, 지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을 이제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은 지역별로 뭐 서울 지역,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그죠? 서울, 뭐 충청도, 이거는 뭐 경북 이래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경북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를 대상하고 여성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요 부분이 되어진다. 그죠? 여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소득 수준은 이제 상으로 할 것이냐, 중으로 할 것이냐, 저로 할 것이냐. 그죠? 소득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또 세 개로 상중하로 나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력에 따라서 뭐 고학력, 중학력, 저학력 또 이래서 나는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학력, 그 다음에 중소득, 그죠?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상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타깃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짧게 나누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죠. 그죠? 인구 통계, 지리, 심리, 행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목표 시장, 내가 판매하는 타겟, 그죠? 요 사람을 갖다가 선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시장의 선정은 시장을 세분화를 하고 난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할 시장을 선택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선정된 목표 시장에 내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마음속 깊이 심어주는 것. 그죠? 소비자의 마음속에 내 제품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한다. 시장 세분화 특정 기준에 있어 분류하는 것, 목표 시장의 선정은 이렇게 분류되어진 것에 내가 판매할 대상 시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목표 시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이렇게 선정되어진 목표 시장에 뭐가 되어집니까? 목표 시장에 내 제품을 갖다가 심어주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겟 마케팅이 설정되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포피 전략. 이와 같은 내 타겟에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중 세분화가 되어졌다. 그죠? 그리고 내가 판매할 대상을 여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럼 이 선정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포피죠. 그죠? 포피를 조합을 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마케팅 믹스에 수립이 되어지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 타겟 마켓에 맞는 가격 정책, 요 타겟 시장에 맞는 이제 제품 정책, 가격 정책,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정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판매 촉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케팅 활동의 조정과 통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케팅의 마지막 활동이 바로 이제 소비가 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윤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윤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사회 조직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도리를 기업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윤리는 결국은 기업이 외부 환경에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판매를 정대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판매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입지적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은 마땅히 사회에 재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마지막이 되어지네요. 이제 사회적 영역의 책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경제적 책임이 있고 법률적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 그 다음에 자선적인 책임,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고, 그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법규를 잘 준수해야 된다. 탈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되고, 그죠? 그다음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법률적 책임이 되어지고요. 윤리적 책임은 사회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믿음을 주는, 자긍심을 주는 그러한 기업이 되어졌다. 자선적 책임은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자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경제적 책임은 이제 고용을 창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해준다든지, 지나친 경쟁력으로 상호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행복을 실현해 주는 것. 아까 여기 나오죠. 적절한 가격에 판매가 되어집니다. 법률적 책임은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야 여기 나오네요. 성실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책임이 요즘 보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탈세를 한다든지 또 부정 활동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죠. 결국은 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국가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기업에서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윤리적 책임, 환경윤리, 또 사회적 윤리 준수를 하고요. 안전한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조에 대한 공정한 대우, 또 보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대리점이나 이런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윤리적 책임에 위배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선적 책임은 자선활동,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제 얻은 이익으로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여기 나오네 문화생활, 체육활동, 그 다음에 사회약자를 위한 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자선적 책임의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일단원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단원별 학습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